2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2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실제 카드사들, 사회적 참사로 주목받는 소비자 피해 사건. 그러나 배상과 재발 방지는 흐지부지 되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같은 제품을 사고 같은 피해를 입어도 미국 소비자는 배상금을 받지만 한국 소비자는 한 푼도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과연 어떤 입법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생생한 삶의 목소리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입법 명가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손정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약 79억 7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많죠? 그렇네요. 저도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네. 2080년쯤엔 104억 명 정도로 세계 인구가 정점을 찍을 거라고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100억 인류 시대도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100억을 향해 달려가는 많은 인류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많고 다양한 인류의 가장 큰 공통점이라 글쎄요. 뭐 요즘은 네티즌 아닐까요? 많으니까. 네. 네티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시대니까. 하지만 네티즌보다 더 근본적이고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티즌보다 더 근본적이고 큰 공통점. 네. 그만큼 많은 인류가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죠. 과연 뭘까요? 잘 바로 모르겠어요.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서 거의 모든 인류가 해당하는 공통점. 우리가 소비자라는 점이죠. 소비자. 그렇네요. 우리 모두 소비자죠. 네티즌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은 통신 서비스를 소비하는 거니까. 그렇죠. 돈 주고 직접 물건을 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우리 모두 하루 종일 무언가를 소비하며 사는 소비자라는 말은 맞습니다. 네, 남녀노소 누구나 소비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만큼 우리 시대에는 소비자의 힘도 무척 중요하죠. 노벨 경제학상을 탔던 폴 세뮤얼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 즉 화폐 투표로 어떤 제품이 얼마나 생산될지를 결정한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소비자의 화폐 투표,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네. 그 화폐 투표가 인기 제품을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또는 새로운 문명이나 문화를 발전시키기도 하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소비자라는 건 굉장히 힘이 세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소비자들은 세상을 움직일 힘을 가진 것 같지만 정작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긴 소비자 권익 보호는 법적으로도 무척 중요하고 동시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상이 빨리 변하는 만큼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도 많아지고 그만큼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오늘은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입법 의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배보다 큰 배꼽. 변호사님, 소비자에게 배보다 큰 배꼽, 과연 뭘까요? 아마 구매가보다 비싼 수리비 같은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 물건 고장 났는데 수리비 20만 원이 든다. 그렇죠. 그럼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맞아요. 근데 하지만 이번 주제는 그런 뜻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뭔가 감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변호사로서 당연히 감이 잡히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감은 그냥 꽉 붙잡고 계시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과연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2만 명의 목숨과 95만여 명의 건강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연쇄적인 차량 화재로 특정 브랜드의 주차장 출입마저 금지됐던 독일 B사의 차량 화재 사건. 경품 당첨을 미끼로 고객 정보를 수집해 보험사 등에 팔아넘긴 대형마트 고객 정보 불법 판매 사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킨 사모펀드 불안전 사기 판매. 생활용품에서 금융까지 그야말로 분야를 막론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확실한 재발 방지는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이 판매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명백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원하는 배상을 받아내는 일은 어려움을 넘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소비자 개인 소송의 대부분은
아무리 좋은 결과를 받아도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피해라는 게 이제 광범위한 개념이긴 한데 보통 보면은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라는 게 피해액으로 보면은 많은 금액이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소액인 거죠. 소액을 가지고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데 대해서 일단 부담을 느끼게 되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기업의 어떤 책임을 묻는 게 어떤 계약상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면 이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자료가 기업 내부에 있거나 이렇다 보니까 실제 소송을 결심하기도 어렵고,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는 민사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기업에겐 단순한 서비스 개선을 넘어 자사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사회적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와 소비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소비자 권익 3법 도입을 위한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소비자 권익 3법이란 집단 소송제, 증거 개시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합니다. 특히 이 중 핵심 사안인 집단 소송제는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다른 피해자는 개별적 소송 없이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우리 국회도 17대부터 현 21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원들이 집단 소송제를 상정해왔지만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반대 논리에 막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배보다 큰 배꼽, 명백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배상액보다 훨씬 큰 소송 비용, 그리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하게 된다는 얘기군요. 미국의 유명한 법학자 리처드 포스너가 집단소송제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30짜리 소송을 할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30, 그러니까 고작 3, 4만 원 정도의 배상을 받으려고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테고, 그 결과 기업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소송 걸기 애매한 수준의 피해를 입히면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계속할 것이라는 뜻이죠.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집단 소송제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증권 분야를 제외하면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실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단 소송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를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 2014년 한 보안업체 직원이 국내 세계 카드 회사의 고객 정보 1억 4천만 건을 빼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거기에 카드 한도와 주거 상황 등 심각한 범죄에 이용하기에 충분할 만큼 심각한 수준. 해당 카드 3사는 즉각 경영진이 사퇴하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정보 유출 책임을 묻는 고객들의 소송도 이어지고 소송 금액도 257억 원을 넘었으며 카드사 위기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9년 대법원은 개인당 10만 원의 화해 권고를 결정합니다. 정보 유출 피해자는 2천만 명이 넘지만 10만 원을 받아갈 사람은 공동소송에 참여한 만여 명뿐. 집단 소송제였다면 2천만 명이 모두 배상을 받았겠지만 카드 3사는 단 10억여 원의 위자료만 내고 책임을 벗게 됐습니다. 소액의 어떤 분산되어 있는 소비자들이다 보니까 문제제기 자체가 없으니까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인식도 없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뭐 집단 소송이나 하여튼 이걸 경시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기업들이 신경을 쓰게 될 건데, 이게 리스크 측면에서 너무 작으니까 완전히 무시당하는 셈이 되어서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게 아니겠냐. 한국엔 집단 소송제가 없습니다. 가끔 언론의 집단 소송처럼 보도되는 것은 단체 소송이 잘못 전달된 경우입니다. 2005년 증권에 한해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실현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은 17년 동안 고작 10건. 과연 집단 소송제는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유명무실할까요? 2016년 스마트폰 업계의 선두주자인 미국 A사의 특정 제품에서 이유 없이 전화기가 꺼지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른바 A사의 배터리 게이트 사태. A사는 잘못을 시인했고, 집단 소송제가 발동된 미국에선 문제 스마트폰 한 대당 3,750원씩 총 4,185억 원의 배상이 결정됐습니다. 한국에도 해당 스마트폰을 이용한 피해자는 약 100만 명으로 추산. 그중 A사를 상대로 단체 소송 의사를 밝힌 사람은 약 42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임 서류를 낸 사람은 6만 명, 법원에 인감 증명서를 낼 때는 9천여 명, 전체 피해자 중 10분의 1도 남지 않은 상태. 그러나 해당 소송은 시민단체의 고소권을 먼저 살피겠다는 이유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결국 같은 제품을 사용하며 같은 피해를 겪었지만 집단 소송제가 시행되는 나라의 소비자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소비자의 처지는 전혀 다르게 갈린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같은 잘못에 대해서 국내 피해자들만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는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의 결과로 피해자 집단 전체가 구제를 받게 되는 제도인데요. 국내에는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개별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들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글로벌 기업 S전자는 스마트폰의 발열 증상을 첨단 기술로 잡았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소비자들에 의해 S전자의 새 제품이 게임을 할 때마다 스마트폰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발열을 억제해왔다는 의심을 사게 됐고 미국 뉴저지 소비자들이 곧바로 집단 소송에 돌입합니다. S전자가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의 성능을 오해하도록 속였다며 피해 보상과 징벌적 배상까지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비슷한 시기 한국의 소비자들도 같은 내용으로 줄줄이 소송에 나섰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삼성 갤럭시 게이트를 예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소송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디스커버리 증거 게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증거를 열람 등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갤럭시 게이트와 관련된 증거는 다 삼성 쪽이 갖고 있을 텐데 기업이 갖고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고 그러면 기업은 가지고 있는 증거 중에 유리한 증거만 제출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불법 행위를 증명해내는데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집단 소송제와 증거 게시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만든 물건이든 안방에서 주문해서 살 수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글로벌 제품의 소비가 갈수록 증가하는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배상이나 처벌은 나라마다 각각이에요. 맞습니다. 기업의 영업은 국경을 넘을 수 있지만 소비자는 자국의 법이 보호하는 만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부터 큰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런 만큼 집단 소송제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이게 도입이 어려운 건가요? 당연히 집단소송제 도입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집단소송의 남발로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거라는 논리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이런 주장을 펴는 분들은 소비자들이 집단소송 대신 현재 우리 법 체계가 가진 공적 규제를 잘 활용하자 이런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아, 공적 규제라면은 쉽게 말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그런 행정기구에서 부과하는 과징금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네네, 잘 알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잘못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가 바로 과징금인데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비슷한 소비자 피해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또 다른 규제가 필요한지 다음 주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남는 장사는 막을 수 없다. 당연히 막을 수가 없죠. 이익이 남는 장사를 누가 그만두겠습니까? 그렇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시작할 수 없는 것처럼 손익계산을 했더니 남는 장사라면 누구라도 그만두지 않겠죠. 문제는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사회정의를 위해 남기는커녕 손해를 보도록 해야 할 장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야, 변호사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더 궁금한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이른바 살 빠지는 운동화가 장안의 화제를 일으킵니다. 특수한 구조 덕분에 신고 걷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다이어트 운동화. 마침 유행하던 웰빙 열풍을 타고 엄청난 인기를 올렸지만 실상은 허위 광고. 2014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발과 의류의 다이어트 효과 등을 과장 광고한 국내외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에게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 시정 조치를 내립니다. 이 업체들이 허위 광고로 올린 수익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혀낸 규모만 약 910억 원.
그러나 부과한 과징금은 그 1.2%에 불과한 10억 7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제품에 대한 미국의 처분은 달랐습니다. 2011년 제기된 집단 소송 결과 우리나라에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낸 R사는 미국 소비자에게 배상금 337억 원을 물어야 했고, 역시 우리나라에선 과징금 2억 1천만 원을 내고 책임을 벗은 S사는 미국 소비자에게 배상금 540억 원을 내야 했습니다. 결국 모든 소비자에게 똑같은 거짓말을 했지만 한국에선 수익의 100분의 1 정도의 과징금만 내는 남는 장사를 했고, 미국에선 벌어들인 돈을 거의 다 토해내야 했던 것입니다. 피해 구제 측면에서도 피해 억제 측면에서도 이제 좀 충분치 않다고 보이는데요. 먼저 피해 구제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과징금은 불법 행위로 인해서 벌어들인 매출액의 일부만 납부를 하게 되고, 그 납부한 과징금이 피해자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집단소송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불법 행위가 벌어진 경우에는 집단소송 제도를 통해서 이제 매출액의 대부분, 큰 비중을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나 그런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이 불법 행위를 하기에는 훨씬 좀 부담이 적은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2만 명이 목숨을 잃고 95만 명이 피해를 입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생활용품 속 화학 물질로 인한 세계 최초이자 최악의 화학 참사가 벌어졌지만 집단 소송제와 증거 개시 제도가 없는 탓에 피해 구제 최종 조정안이 나오는 데만 무려 11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하는 기업들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며 피해자들과 유족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나마 이 사건을 계기로 2016년경부터 집단 소송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고, 그 결과 2020년 9월 법무부가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결국 법 제정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재벌에 대한 제재라고 할 때 형사처벌도 있고 굉장히 강한 제재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다 도입하면 우리는 기업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2010년의 자료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2020년에도 반박 자료를 낸 게 있는데 거의 90% 이상이 토시아는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입장 변화가 없는 거고요. 그 입장 변화가 없고 공고한 어떤 기득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기업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제도가 되는 건데, 그것을 굉장히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그 거부하는 지점을 이번에도 넘어서지 못했다, 여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굴지 은행 카드사의 고객 정보가 해킹당해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온라인이 활성화될수록 범죄는 더욱 대담해지고 피해 범위는 더 넓어집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솜방망이 과징금 정도라면 기업이 차세 이익 극대화보다 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리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런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젠 법이 답해야 할 때가 된 건 아닐까요?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오늘은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집단 소송제에 대한 입법 의견 들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니까 소비자 집단 소송제가 결코 소비자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물론 우리와는 법 체계가 다른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집단 소송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실정에 잘 맞도록 한국형 집단 소송제를 만들어서 잘 운영한다면 소비자의 권익뿐만 아니라 기업이 투명한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요. 당연히 경쟁력도 더 강해지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가 화폐 투표의 힘뿐 아니라 집단 소송의 힘까지 얻었을 때 과연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것은 우리가 어떤 집단 소송제를 어떻게 도입하고 시행할지에 달려 있는 거군요. 그래서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들과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죠. 집단소송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논의가 되고 몇 차례 입법도 시도했던 만큼 더 성숙한 의견을 더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소비자 권익을 지킬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땐 언제나 입법 로그인!